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12년 금값 랠리가 끝난 이유는? 김미선 씨는 얼마 전 친구의 둘째 아이 돌잔치에 $1 반지를 들고 갔습니다. 3년 전 첫 아이 돌잔치 때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금 3.75g, 즉 한돈에 20만 원이 훌쩍 넘어 반지 대신 봉투에 돈 10만 원을 넣어 전해주고 온 게 떠오릅니다. 금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국제 금값이 작년 연말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금값은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본격화한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2011년 8월에는 온스당 188.7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죠. 12년간 이어지던 금값 랠리가 끝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며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금 대신 달러화를 사들이는데 이것이 금값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과 달러화의 가치는 반대로 움직이곤 합니다. 투자 자금을 굴리는 해외의 한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는 지난해 5월 금 투자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68톤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세력들이 금보다 달러화에 투자하고 있으니 금값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미국의 낮은 물가 상승률도 한몫했는데요. 많은 경우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건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도 되니까 달러화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금값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금값 하락의 요인이 또 있습니다. 금을 유난히 선호하던 중국과 인도의 금 소비가 크게 준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기간 중국은 금을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중국, 대만, 홍콩까지 합하면 세계 금 수요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죠. 그런데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인도는 금 수입 관세를 2%에서 10%로 올림으로써 수요가 떨어진 거죠. 그럼 앞서 등장했던 김미선 씨한테서 돌반지를 선물 받은 친구를 생각해보죠. 금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얼른 팔아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통장에 넣어두는 게 이득일까요? 기억할 것은 금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혹은 다시 오를 것이다. 어느 쪽으로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과 선택은 어디까지나 김미선 씨 친구의 몫이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김미선 씨 친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금이 어떻게 될까, 금값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경기라는 것도 사실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변하는데 그래도 가장 안 변하는 게 금이라고 하고 전쟁에도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 돌반지로 받은 것만큼은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라고 크거든 물려줄 계획인데요. 그때 가서 뭐 가치가 있으면 팔아서 이득을 남기든 어떻게 하든 하겠죠. 근데 금도 금이지만 지금은 이 황사눈이 더 걱정입니다. 일몰 시간은 지금 오후 5시 42분이라고 하는데 벌써 창밖은 어둡습니다. 문자도 주셨는데요. 0145번님은 지금 여의도의 폭설입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운전하시는 분들 미등 켜시고 조심 운전하시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지금 눈은 맞으면은 안 좋다고 하는데 또 안 맞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오고 있네요. 정말 걱정이 많은 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김윤경의 생생경제.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우리 생생경제에서는 오늘 경제 핫이슈 2부와 3부에 걸쳐서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밀번호 빼고는 다 유출됐다라고 할 만큼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주 심각합니다. 카드사에 파견됐던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작년 2월부터 자신의 USB에 간단하게 고객 정보를 복사해서 빼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중요한 개인정보가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암호화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작년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찬열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서 과연 이 부분이 암호화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찬열입니다. 예. 네. 좀 박근혜 대통령과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개인정보도 다 유출이 됐다고 하던데 혹시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확인해 본 결과 농협카드에서 14가지 항목이 유출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 민감한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재발급 아니면은 지금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재발급도 재발급이지만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예, 예. 6584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 처벌을 좀 강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카드를 취소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예, 예. 실제 이런 사태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이미 있을 법한 일이었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있을 법한 일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니까 이제 모든 게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라 뭐 별 큰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지요. 그래서 예. 이미 지난번에도 계속 이게 발생이 됐던 문제거든요.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네. 먼저 한 달 전에 벌써 시티은행 뭐 이런 데서 외국계 은행에서 문제가 됐었죠. 네, 대출 정보가 그때 2011년에도 유출됐죠. 또 뭐 세계의 캐피탈 회사, 카드 회사가 또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엊그제처럼 뭐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3개사 경영진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인사하는 걸로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비는 그거 하나로 끝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재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비롯해서 작년 12월 23일에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것과 관련된 건가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실 예.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냈던 설명 것이요. 부탁드릴게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국민 개인에게 고유되어 있는 번호가 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뭐 운전 면허등록번호 등 이런 법을 갖다가 이게 우리가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을 활용할 경우에 반드시 이거를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정보만으로도 개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고유 식별 정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고유 식별 정보라는 것은 법에서 그냥 그렇게 명명만 되고 그게 어떤 거다라고 설명이 안 돼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암호화하려면은 일단 고유 식별 정보가 뭔지를 법에서 명시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보면은 네. 그러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등록번호 등 이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돼 있는 이 번호들을 네. 전부 암호화 처리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유출이나 또 해킹을 당하더라도 네. 2차적인 피해는 갈 수 없도록 예. 그 번호를 암호를 해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 1차적인 제어 단계를 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혹시 금융사에서 이런 정보들을 암호화하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금융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네. 지금 유출된 상태에서 국민들의 2차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암호화 조치가 안 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암호를 또 풀어야지 되니까 그만큼 그렇죠. 예,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법안에는 그러면 혹시 이 고유 식별 정보가 무엇인지를 명시를 해라. 그리고 네. 그것을 암호화해라.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이 있으셨나요? 그것이 이제 지금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 그것을 법안으로 법에 명확히 규정을 해놓는 겁니다. 법으로. 예. 예. 네. 그럼 이제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는 모호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네. 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이런 번호들을 법에 완전히 명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로 암호화를 규정하는 의무화하자라는 예. 걸 발의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암호를 풀고 말고는 그러면은 좀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막대한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발의가 안 됐던 건가요? 그것도 내용에는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 사고를 낸 금융사에게 징벌적 배상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번 기회에 지금 그것도 용역업체 직원에게 그 정보 접근권을 통째로 맡겼기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금도 몇백만 원 수준을 법인에 물리고 뭐 그 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미국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징벌적인 그런 징계가 그거는 이제 내려오나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네. 예. 실질적으로 500만 원 벌금이 내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하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만약에 예, 예. 카드사나 이런 금융사에서 이 암호화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비용이 든다 뭐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거나 그런 예가 또 있나요? 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고 아마 이게 고유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는 합니다. 얼마나 또한- 든다고 하나요? 얼마도 제가 이제 예. 뭐 그거는 전체적인 모르시고요.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서 이제 정보 처리 속도도 늦어진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거는 신용사회가 점점 발달되면서 네,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정보 보호를 위해서. 예,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뭐 오릴련을 하고 안 할 일도 아니고 네,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이 필요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돈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라는 것이 투자나 어떤 이제 가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굉장히 그렇죠. 필수적인 투자고 인프라 투자 네. 같은 건데 이거를 가외 투자로 생각을 하니까 뭐 암호화해라, 고유식별 정보가 뭔지 암호화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귀등으로 듣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고객 정보를 지키려면 네, 이 신상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인식이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발의하신 이 법안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과정이? 이제 지금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총 9건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2월 국회에서 예, 저희가 이제 뭐 현안으로 대두가 되겠죠,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저 여당 간사하고도 얘기하겠지만은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제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상정하도록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나 당국에서 이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뭐 인식을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징벌적인 징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까요? 그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것은 뭐 일단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돈으로 얼마 정도 이렇게 네. 변상을 하라, 뭐 배상을 하라, 벌금을 내라 이러는 것은 네.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돈 갖고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안으로 해서 미국의 법도 좀 검토를 해갖고 이거 징벌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징계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의 예를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뭐 각 개인에 따라서 배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네. 검토하면서 차차 논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금융사 이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게 금융사들 간에는 뭐 계열사라든지 또 카드사들끼리라든지 정보 네. 공유가 상당히 관행적으로 쉽게 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제 이렇게 사고가 터졌으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이 알게 됐지. 네. 실질적으로 금융사 안에서 내부적으로 고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예. 지금 겉으로 나타나질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도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보호법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나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보면 저희가 무슨 뭐 카드를 만든다 이러면은 예. 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에다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죠. 그거 기본 서류가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될 문제인지 네.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개인정보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와도 이게 제도가 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네.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지만은. 그게 재발되는 예. 거죠. 같은 내용이. 예.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에 계시고 정책을 네. 또 제안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사항들을 부디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아주 뿌리 뽑는 방향으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 그냥 CEO들 물러나고 뭐 어느 정도 금액으로 책임을 지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네. 정말 제도와 어떤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카드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이 카드사를 통해서 나온 정보들도 사실 보면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도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개인정보를 개인이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지 될 텐데, 맞습니다. 예. 법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는,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죠. 그렇죠. 거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 서류 작성할 때 기본 서류에 들어가듯이 네. 내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뭐 다 공유하는데 네. 동의한다. 예. 거기에 서명하는 것부터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내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지 될 것이고, 그렇죠. 법에서도 그걸 잘 보호해 줌으로써 좀 이번 사태가 상당히 좀 각성할 수 있는 기회로, 좀 활용이 됐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대우각성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런 법 개정 작업에 노력을 네.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이번 2월 임시국회에는 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믿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속까지 폴스테인리스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네, 지금 문자 많이 주고 계신데요. 1009번님,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찬열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 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없애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국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의 앱을 통해서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각종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민주화 얘기에 몸을 사렸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지 않으면은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대기업들. 규제 이전에 꼼수를 이미 부려놨더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0월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입법 예고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개 회사가 규제를 빠져나갈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합병을 이용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 SNS가 내부 거래 규모가 많은 회사로 주목이 되자 이를 삼성 SDS와 합쳐서 규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 가족이 모두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도 내부 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의 패션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 대신 내부 거래가 많았던 식자재 사업을 떼어서 삼성 웰푸드로 넘겼습니다. 최근 합병한 현대 엠코와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 엠코를 현대 엔지니어링에 인수를 시키면 회장과 부회장의 보유 지분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도 줄일 수 있다는군요. 그렇지 않아도 성장 중심의 경제 계획들만 논의가 되면서 경제 민주화 얘기는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 불평등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할 대기업들이 뒤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경제민주화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성장부터 하면은 과실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경험칙이 되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된 경제민주화 찾아와서 다시 논의합시다. 이러다간 영영 집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금께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금께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베스트샷.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이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샷. 예, 또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참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1950선 부근에서 특별한 어떤 흐름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실적 쇼크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 속도가 좀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업종의 반등 폭도 좀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수를 상승을 끌고 갈 만한 어떤 대형주들의 방향성이 아직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적어도 1월 중까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 변동성도 많이 줄었고 또 그 투자 심리도 다시 이제 위축되는 어떤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과정 자체가 아주 현재 구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변동성이 클 때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그런 국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너무 죽어버리면 결국에 투자 심리 자체가 되살아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단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좀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는 어떤 그런 구간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래도 중국 4분기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성장률도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고요. 소매 판매니 또 산업 생산이 이런 지표들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7.6%였는데 7.7%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고요. 네. 결국엔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지지난해 4분기에 그 GDP 성장률이 7.9였기 때문에 좀 기저효과가 좀 높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연말로 갈수록 좀 유동성 공급 자체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GDP 성장률 좀 둔화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경기는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DP 성장률과 함께 나온 그 12월 소매 판매라든가 산업 생산, 뭐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 물론 전월보다는 좀 소폭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네. 중국 경제 성장률의 어떤 안정적인 흐름 7.5% 정부 목표가 7.5%인데 뭐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크게 여기서 뭐 더 뛰어나게 좋지 않다면은 우리에게 뭐 어떤 시장에 큰 모멘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표들이네요. 네. 일단은 꼭 긍정적인 영향을 꼭 미치지 않더라도 네. 지난해처럼 그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뭐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진다거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좀 유지를 해준다면 우리는 좀 안심하고 다른 변수를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뉴욕 증시는 하루 쉬고 가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또 발표되는 게 주택 판매, 또 경기 선행지수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좀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결국엔 동절기 계절적 요인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12월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선행하는 잠정주택 판매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뭐 개선폭이 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전월에 워낙 그 급감을 했기 때문에 뭐 반작용으로 인해서 좀 시장 컨센서스로는 전월 대비 좀 한 1% 수준의 좀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2월 그 미국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뭐 개선세는 지속이 되지만 상승폭 자체는 크게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세 탄력이 좀 강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그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어떤 괴리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금융 부분에서의 기여도가 높지 아직 실물 부분에서의 기여도가 좀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경기의 방향성 자체는 뭐 회복이지만 아직까지 그 시장에서 더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회복 속도에 대한 신뢰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러한 신뢰가 쌓일 만큼의 경제지표 흐름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1월 그 연준의 FOMC가 금방 이제 다가왔는데 여기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이것이 추가적으로 규모가 확대가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아예 양적 완화를 없애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사예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혹은 후퇴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자산 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연초에 경제 지표에 어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시장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한파 영향이 상당히 컸고요. 또 미국 경기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좀 회복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중단되거나 후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좀 전월과 마찬가지로 좀 1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좀 일부 그 매파적 성향을 띈 연준 위원들이 뭐 테이퍼링 규모를 뭐 최대 200억 달러로 확대돼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경기 회복 강도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 규모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100억 달러 정도 줄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750억 달러인데 650억 달러로 줄이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은 외신을 보면 이제 미국 매체들을 보면은 주택 시장이 이제 회복되고 있느냐 그런 그 제목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지난해 2014년만 놓고 보면 결국에 미국 경제 지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회복세를 나타냈던 것이 바로 주택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어떤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일단은 최근에 물론 그 주택시장이 뭐 동절기 요인이라든가 뭐 그다음 모기지금리 어떤 레벨 상승 자체가 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좀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그 신규 주택 착공 자체가 물론 전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 주요 깊게 보는 그 기준점 자체가 100만 호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팬더된 어떤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택시장의 추가적인 회복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의 어떤 상승 여부와 관련지어서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그 미 연준의 그 테이퍼링 가속화의 어떤 제약 요인이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모기지금리 상승폭을 감당할 만큼의 그 가계소득 증가폭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요. 연준으로서는 어떤 모기지금리의 급등세를 부추길 만큼 좀 테이퍼링을 좀 공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뭐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한 4.5, 4.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약간 오른 수준이군요. 예, 일단은 뭐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1%포인트 이상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기금리,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국채금리, 그러니까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당연히 좀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기지금리도 여기서 더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다만 이제 그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게 주택시장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면은 우리 증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1월 한 달을 놓고 보면 다음 주 이제 뭐 구정 연휴가 있고 사실 거래일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은 너무 이제 그 고평가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그 이제 이번 주부터 예정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좀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코스피의 어떤 하강 리스크 자체는 좀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를 통해서 좀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계속 시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업종을 보면 뭐 계속적으로 좀 내수 업종이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에는 뭐 대부분 그 워낙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내수주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벌써 다음 주가 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팀장님은 지출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설 때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설 때만 이렇게 설이니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기 지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이나 뭐 추석 뭐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놓고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 지출할 때 그냥 이제 즉흥적으로 좀 쓰기보다는 뭐 용돈은 얼마, 그다음에 교통비는 얼마 이렇게 좀 항목을 조금 나눠서 얼마 정도 쓸지 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좀 쓰는 편입니다. 역시 체계적이시군요.
네. 이거는 김준하 팀장님께 여쭤봐도 별로 소용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장은 안 보시잖아요. 제가 장을 일부 봅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대형마트나 네. 뭐 이런 데 가는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래시장을 가는 적도 있는데 네. 이렇게 보면 재래시장이 조금 더 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네. 이렇게 물가 비교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하고 대형 유통업체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한 26가지 품목 조사해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한 20만 6천 원, 그다음에 뭐 대형 유통업체에서 장을 보면 한 29만 5천 원 해서 대략 한 이제 전통시장에 한 9만 원 정도 싸다. 뭐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요. 아마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요 안에 보면 뭐 품목별로 언제쯤 사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런 자세한 정보까지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을 보실 때는 한번 참고를 좀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제 사면은 싸게 사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기별로 다 뭐 이게 과일이나 채소는 뭐 며칠 전쯤에 사야 되고, 뭐 육류는 언제쯤 사야 되고 이런 게 자세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를 좀 잘 조절해서 사면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팁으로 좀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장 보고 계신가요? 설 위에서? 저희는 아직은 안 보고요. 사실 이제 주말하고 다음 주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저희는 보려고 해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상담 들어온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9072님인데 작년 말 결혼을 하고 2년 뒤에 아기를 가질 계획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 월급이 세금 제하고 400만 원 정도 되는데 2년 후에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기 때문에 목돈을 만들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풍차 돌리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풍차 돌리기로 목돈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 풍차 돌리기라는 게 뭐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적금을 보통 이제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큰 금액을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넣지 않고 매달 같은 금액을 이렇게 12달 동안 넣는 거죠. 적금을 1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쭉 한 번씩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적금 만기가 되면 그걸 다시 이제 다른 적금에 넣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뭐 이렇게 만기를 매달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으면서 새로 적금을 가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뭐 60만 원을 적금한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12달 이렇게 적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눠서 총 1년에 60만 원이 적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달 만기가 돌아오니까 돌아온 만기 그 가지고 다시 적금을 넣는 거죠. 근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풍차 돌리기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목돈을 넣기보다는 더 소액을 넣게 될 텐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총액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1년에 한 번 넣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분산을 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금을 뭐 큰 금액을 한꺼번에 넣으면 중도에 해지해야 될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의외로 많은데,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게 되면 적금을 해지하더라도 모든 적금이 다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해지가 되거나 좀 지연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심리적인 만족도 면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달 적금을 넣음으로써 심리적 긴장감도 좀 있고요. 그러면은 얼마씩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뭐 큰 금액을 매달 적금해야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그걸 이제 매달 어느 정도씩 넣을 건가, 이런 계획이고요. 또 사실상 이게 자체가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넣는 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뭐 택하지 않으셔도 목돈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정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통장에 들어가서 안 나오게 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게 해서
좀 심리적인 긴장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823님입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스프링 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재건축 시 특약사항으로 무조건 비운다. 이런 계약 내용을 넣자고 해서 꺼렸더니 최소 1년 전에는 통보를 해주면서 5년 정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전기선 같은 것들이 다 엉망이어서 가게를 모두 고치고 권리금 9천만 원에 보증금 9천만 원까지 다 합해서 총 든 금액이 4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2년이 넘어서 자동 연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회원권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손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예.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상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이 최소 5년입니다. 네. 그래서 뭐 1년이나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재계약 시에 임차인이 내가 5년은 쪽에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네. 예, 가능한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재건축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건물을 비워줘야 될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거부하거나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구두로 지금 이제 5년간은 해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데 이 구두 계약 자체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력을 법적으로 증빙해야 될 때 증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서류상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게 이제 계약 조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서류상에 없기 때문에 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증인의 말을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구두보다는 이제 문서로 해놓는 게 유리하겠군요. 네, 예. 그러니까 문서화시키지 않아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청구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계약서 상에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별도로 명시 안 돼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구두로 하시기보다는 계약서상에 분명히 포함을 시키셔야만 나중에 이제 유리하게 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항하고 관련해서는 아마도 지금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지 요걸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항별로 유불리를 좀 따져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좀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좀 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또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권리금은 또 보장받을 수가 없죠, 법적으로는. 네, 사실 이제 권리금 자체는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권리금 보장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리금 제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32님인데요. 6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요. 우리 예비 신부는 대학병원 간호사. 둘이 합쳐 연봉은 7,1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금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모아놨고 전세가 비싸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니 좀 무리해서 집을 매매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전세가 좋다, 매매가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어차피 둘 다 이제 대출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금융비용이 훨씬 더 적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월 소득의 몇 프로를 이렇게 금융비용으로 지출할 건가? 30% 이상을 아마 지출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경우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자율만 가지고 따지시기보다는 원금을 가지고 좀 따지셔야 됩니다. 아마 원금 가지고 10년, 20년 내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는 두 분이 맞벌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곧 출산을 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좀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계획 안에 소득이 준다. 그때도 유지가 가능하냐라는 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금요일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저희 생생경제 담당 PD가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 새벽에 스팸 문자 엄청나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1시간마다 또 스팸 문자가 와서 시달렸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피해 사례 셀 수도 없을 텐데 어떻게 보상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사후 조치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또 눈길, 빙판길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안전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